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능왕국사 7일의 기적 벌써 네 번째 강좌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흘러왔죠. 수능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또 출제 빈도, 그다음에 자주 나오는 키워드를 우리가 개요해서 살펴봤습니다. 첫째 날이죠. 둘째 날에는 우리가 선사시대에서 삼국시대를 거쳐서 남북국시대까지 살펴봤고요. 바로 지난 시간 세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고려를 한 방에 정리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 시간, 바로 조선을 한 방에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은 그래도 우리에게 꽤 친숙한 그런 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출제 빈도를 좀 분석해 볼까요? 정확합니다. 22학년도 수능, 그러니까 21년도에 치러졌던 요 수능을 기준으로 그 전에는 네 문제씩 고정돼서 출제가 되다가 이제 22년도, 그러니까 작년 3월부터는 두 문제로 또는 세 문제로 출제가 축소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특징적인 게 출제 범위예요. 조선 전기 왕들이 한동안 많이 나왔었는데 작년부터는 크게 나오지 않는다, 크게 다루지 않는구나 이런 느낌을 가져가면 되고, 그다음에 임진왜란이 가장 많이 나왔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는 병자호란도 꽤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가져가면 좋을 것 같고요. 주로 이제 후기 경제가 또 좀 비중 있게 출제가 되고 후기의 왕 중에서는 정조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훈민정음 세종대왕이죠. 한산도 해전 이순신 바로 뭡니까? 임진왜란 되겠습니다. 공인 이건 뭐죠? 공인 바로 이 수치체제, 그러니까 세금 걷는 제도 중에서 이제 대동법의 시행으로 이제 등장하게 된 국가 상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농사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농사직서, 바로 세종이 만든 세종 때 만들어진 그런 책인데, 남한산성과 인조는 왜 나왔을까요? 바로 병자호란이 꽤 나오고 있다 이런 느낌이죠. 자, 또 가보겠습니다. 왕 중심으로 좀 먼저 쭉 살펴보고 수치체제 변화, 세금제도 변화, 그다음에 후기의 경제 사회 문화 한번 설거지 하겠습니다. 자, 이성계 태조죠. 바로 위화도 회군으로 모든 권력을 장악을 하고 정도전과 손을 잡고 조선을 세웠던 조선의 일대왕 초대왕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대 왕이 바로 태종이죠. 여러분들 그거 알죠? 태정, 대세, 문단세 할 때 그 두 번째 태가 바로 태종 되겠습니다. 두 차례의 왕자의 난을 거치면서 이제 힘겹게 피를 보면서 이제 왕이 됐던 그런 사람이 바로 태종입니다.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의 병사들을 갖고 있었어요. 자기의 병사, 개인적인 병사를 우리가 사병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 언젠가 또 다른 제2의, 제3의 태종, 자기가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왕족 또는 귀족들이 갖고 있었던 이 사병들을 싹 없애버립니다. 사병을 혁파했다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싹 이제 호구 조사를 한 다음에 이제 호패를 이제 발급을 해주죠. 요새로 치면 이제 주민등록 번호를 발급을 해줬다. 세금을 잘 걷기 위한 그런 제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육조 직계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원래 조선의 시스템이 정승들이 모이는 의정부를 중심으로 여기서 이제 합의된 게 이제 왕한테 보고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결정된 사항을 시행을 해라라면서 각 부서, 그러니까 육조에다가 이제 명령을 내리기도 하는데, 이 태종이 의정부를 제껴버린 거예요. 제껴버리고 이 육조에서 곧바로 직접 보고하게 한 거죠, 왕에게. 그러니까 행정을 시행하는 부서가 직접 왕에게 보고하고 직접 명령을 받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승들이 있는 의정부를 제껴버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왕권을 강화하면서 이 정승들의 권한을 약화시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세종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학술기관인 집현전을 이제 세우고요. 여기에서 이제 여러 학자들과 같이 연구를 해서 훈민정음 한글을 만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교 윤리를 이제 이 보급하기 위해서 삼강 행실도를 편찬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태종 때 이 의정부의 기능이 약화됐잖아요. 다시 이거를 복구를 합니다. 그래서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를 하게 됩니다. 모든 일은 의정부에서 먼저 논의하고 나한테 가져와라. 그러니까 정승들, 신하들의 권한을 좀 존중해 준 그런 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당시는 농업국가죠. 그래서 이제 농업 매뉴얼, 우리나라 풍토에 맞는 농업 매뉴얼인 농사직서를 편찬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이 한양을 기준으로 새롭게 달력을 만들어요. 그게 바로 칠정산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장영실과 함께 여러 가지 아주 획기적인 그런 이제 발명품들을 만들게 되는데, 해시계, 방부일구, 그다음에 물시계, 자경루 이렇게 만들고요.
여러분들은 세종하면은 공부 잘하는 공부밖에 모르는 그런 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무력도 상당합니다. 물론 직접 싸우진 않았지만 이 장수들을 파견을 해가지고 사군 육진 북쪽으로 사군 육진을 개척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국경선이 형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외구의 본부라고 할 수 있는 대마도 알죠? 쓰시마섬을 정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군 육진 쓰시마섬은 여러분들 세종하고 좀 잘 와닿지 않아서 이거 좀 파란색으로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세종이 이 초기 왕들 중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단종을 폐위시키고 조카죠, 조카. 왕이 됐던 세종. 단종을 폐위시키고 그다음에 다시 태종 때처럼 육조 직계제를 실시하면서 왕권을 강화합니다. 중앙 집권화를 꾀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조선의 법전을 좀 정리를 해야겠다라면서 경국대전 편찬을 시작을 합니다. 시작만 했고요. 그거를 완성했던 왕은 바로 그 뒤를 이은 성종 되겠습니다. 세조 때 이 지편전 있죠. 세종이 만들었던 이 지편전을 없애버리거든요. 근데 요거를 좀 계승해서 학술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홍문관을 만들었던 왕이 바로 성종입니다. 대표적인 키워드예요. 홍문관 하면은 성종 이렇게 떠올리면 되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국대전, 세조가 시작했던 경국대전을 완성을 하고 반포했던 시기가 바로 성종 때이기도 합니다. 자, 한편 이 당시에는 이제 살림 세력들을 이제 조금씩 등용하기 시작하는데 이 살림 세력들은 여러분들 지금 다 생략이 됐는데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이 수능 모의고사에서 만점 받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불필요한 내용은 선생님이 다 쳐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설명이 필요한데 고려 말에 공민왕의 개혁 이후에 이제 신진사대부들이 성장을 하죠. 이 신진사대부들이 나중에 이제 온건파 사대부와 급진파 사대부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성계의 위화도 해군을 지지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자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대부들을 우리가 급진파 사대부, 대표적인 게 정도전이죠. 그 다음에 우리는 고려를 배신할 수 없다라고 이제 생각했던 정몽주를 비롯한 그런 이제 사대부들을 우리가 온건파 사대부라고 하는데 막상 조선이 세워지고 나니까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이제 급진파 사대부, 이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훈구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고려를 배신할 수 없어라고 했던 온건파 사대부들은 이제 조선이 세워지고 나서 다 고향으로 내려가서 공부에 전념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사림이라고 부르는데 권력을 잡지 못했던 비주류 선비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사림들이 서원, 그러니까 학교를 세워요. 사립학교죠, 요새로 치면. 거기서 이제 공부하면서 제자들을 많이 많이 키우게 되니까 세력이 커지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마을에서 지켜야 될 약속, 교실로 치면은 급훈이라는 거를 또는 뭐 이렇게 뭐 학교 규칙 이런 거를 정하듯이 자기가 공부하고 있는 이 마을에서 지켜야 될 공동체적인 약속을 정하게 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향약이라고 하면서 이 지방사회, 농촌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 이 성종 때 살인들이 등용이 되면서 언론기구라고 할 수 있는 이 3사에 대거 등용이 됩니다. 3사는 언론기관이에요. 관리의 비리, 그다음에 심지어 왕의 잘못까지도 이렇게 비판할 수 있는 그런 기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아까 말했던 훈구 세력들, 권력을 잡고 있었던 훈구 세력들을 엄청나게 비판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서 이제 훈구파들이 이제 사화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사화, 살인이 화를 당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살인들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차례의 화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권력을 잡았던 세력은 바로 살인 세력입니다. 그때가 대충 조선 임진왜란 직전인 선조 때쯤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흐른 거죠. 그 사이에. 자, 이제 권력을 잡은 이 살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팀이 나눠집니다. 동인과 서인으로 팀이 나눠져서 각자의 존재를 인정을 하는 바탕에서 상호 견제하는 그런 분당 정치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선생님이 좀 지루하게 좀 설명을 했는데 그런 흐름이었다. 살인들이 이제 권력을 잡게 됐다. 요 얘기가 결론 되겠습니다. 선조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 시대를 통일을 하고 우리 명나라 칠 건데 니네 조선 땅 좀 빌려줘 라면서 이제 쳐들어오게 되는데 그게 바로 1592년부터 1598년까지 7년간 전개됐던 임진왜란입니다. 너무너무 유명하고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그다음에 출제 빈도가 높은 게 바로 임진왜란이죠. 우리나라 왕들의 특징, 바로 전쟁이 나면 일단 도망간다. 자, 이 당시에 임금이었던 선조도 명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국경 지역인 의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명나라가 도와주러 오죠. 그래서 조선과 명나라 연합군이 이제 같이 일본군과 싸우게 되는 겁니다. 바다에서는 이순신, 한산대첩, 그다음에 명량대첩 뭐 많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육지에서는 이제 권율장군, 신립장군 있고요. 그 외에도 곽재우, 조헌, 고경명 같은 의병들도 굉장히 많이 활약을 합니다. 우리는 이순신밖에 모르지만 사실 땅에서도 많은 의병들 또 관군들이 같이 싸우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큰 변화가 생깁니다. 일단 일본에서는 뭐 도자기 문화, 성리학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하게 되고 왜? 조선에서 포로들을 싹 잡아갔거든요. 도자기 기술자들, 성리학자들 엄청나게 잡아갑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일본 문화가 발달하게 되고요. 정권이 바뀌어버립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제 가고 그 부하였던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새롭게 에도막부를 성립을 시킵니다. 중국에서는 명나라가 쇠퇴하고 후금이 성장을 하게 되는데 이 후금이 나중에 나라 이름을 청으로 바꾸게 되고 전체 중국을 이제 얻게 되는 거죠. 그 이야기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선조 다음 왕이 바로 광해군입니다. 광해군은 이 당시에 아까 보셨죠? 후금이 성장을 했다. 명나라가 있고 후금이 성장하고 있는 그러니까 두 나라가 같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누구에게 줄을 서야 될까? 광해군이 고민을 하다가 중립 외교를 취하게 됩니다. 강홍립을 이제 중국에 파견을 하게 되는데 이 당시에 명나라가 우리 후금 칠 건데 니네 조선도 군대 좀 보내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광해군이 강홍립을 어쩔 수 없이 보내게 되죠. 근데 강홍립이 가가지고 보니까 후금 세력이 상당히 세거든요. 그래가지고 제대로 싸워보지도 않고 이 후금에게 항복을 해서 사실은요 우리 임금이 당신네들하고 싸울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명나라가 보내달라니까 저를 보낸 거예요. 이러면서 달래주거든요. 자, 어쨌거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바로 중립외교의 대표적인 사례고 그다음에 공무를 걷는 방법을 원래 특산물을 이렇게 세금으로 걷었었거든요. 그거 대신에 돈과 쌀을 내라. 라고 이제 세금 제도로 바꾸게 됩니다. 그게 바로 대동법인데 이따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중립 외교 정책을 크게 반발했던 이 당시에 야당이라고 해서 권력을 잡지 못했던 이 서인 세력들이 반정을 일으켜가지고 인조를 광해군을 쫓아내고 새롭게 인조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서인 정권이 들어서게 되고 명나라와 친하게 지내고 후금을 배척하는 친명 배금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빡칩니까? 바로 후금. 나라 이름이 이제 청으로 바뀌게 되죠. 이 청나라가 이제 빡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636년에 쳐들어왔던 게 바로 병자호란입니다. 요거는 좀 짧게 끝나요. 남한산성으로 도망가죠. 이게 이제 영화로도 있고 소설로도 있어요. 자, 그러다가 한 달 정도 이렇게 싸우다가 결국은 항복을 해야겠다라면서 지금의 그 석촌호수 근처입니다. 삼전도에서 세 번 절하고 아홉 번 머리를 박는 굴욕을 당하는 그런 항복 의식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명나라와 이제 국교가 단절이 되고 청나라한테 군신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신하나라는 조선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요 삼전도의 굴욕을 이 아들내미 인조의 아들내미 효종이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죠? 외상후 스트레스 지켜본 거예요. 얼마나 마음 아팠겠습니까? 우리 아빠가 저렇게 오랑캐라고 알려져 있는 청나라한테 저렇게 절을 하고 머리에 막 이렇게 땅 끼어가지고 막 피도 나고 안 돼, 안 돼 이러면서 언젠가는 우리가 저 청나라가 있는 북쪽을 정벌하고 말리라라는 북벌론이 등장을 하게 됐던 게 바로 효종 때입니다. 실제로 쳐들어가지는 못해요. 근데 이제 명분만 언젠가는 우리가 언젠가는 근데 여러분들 알죠? 언제 한번 밥 먹자 이 약속은 안 한 거랑 똑같은 거 알죠? 네, 어쨌거나 북벌론이 등장하게 되는 계기가 바로 병자호란이었다. 요거 좀 연결시켜 주세요. 굴욕 북벌론으로 이어진다. 자, 현종 때는 이제 상복 자위 대비가 상복을 얼마나 입어야 되느냐를 놓고 이제 이 예속 논쟁이 일어나게 되고요. 숙종 때는 이제 이 집권층이 일시에 확 바뀌게 되는 환국이 세 차례에 걸쳐서 일어나게 됐다. 그 과정에서 이제 붕당 정치가 붕당 대립이 심화되면서 이 붕당 정치가 어느 정도 좀 흔들리기 시작해요. 예전에는 서로 인정, 그렇지만 생각은 달라 이랬다면 이제부터는 저 상대당을 죽이지 못하면 우리가 죽임을 당할 거야. 사약받을 거야. 안 돼, 안 돼. 쟤네들 모함해서 쫓아내자. 이제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극단으로 대립이 치닫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조 때는 아하, 이래서는 안 되겠다. 니네 제발 좀 싸우지 마. 나를 따라서 탕탕평평하게 골고루 인재를 등용해서 같이 정치를 해나가자. 라는 탕평 정치를 시행하게 되고 그 탕평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성균관 앞에다가 탕평비를 세우게 됩니다. 법전을 좀 정비해야겠다. 영조가 해서 속대전을 이제 새롭게 만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군역 1년에 두 필씩 내던 거를 50% 세일 한 필만 내라 라면서 균역법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문고 억울한 일이 있으면 이 북을 쳐라. 이 신문고 태종 때 만들어졌던 건데 이게 이제 유명무실해졌거든요. 그걸 다시 이제 부활해서 백성들의 어려움을 듣기도 했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청계천 있죠. 이 청계천이 홍수가 많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좀 제방을 쌓고 이렇게 준설 작업을 했던 왕이기도 합니다.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죽고 그 아들인 정조가 그 다음 왕이 되는데 탕평 정치를 이어서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연구기관이라고 정책 연구기관이라고 하시는 왕실 도서관인 규장각을
만들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젊은 관리들을 따로 임금이 직접 과외를 하는 초계 문신제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편을 만들었다 이런 느낌으로 또 가져갈 수도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법전 중에 대전 통편을 다시 편찬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왕을 지키는 친위 부대로서 장용령을 새롭게 구성합니다. 나라의 군대 아니야, 임금의 군대 장용령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신도시를 하나 만들죠. 저기 수원에 수원 화성을 쌓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으로는 신해년에 통공정책을 발표를 합니다. 시전 상인들이 갖고 있던 금난 정권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금난 정권. 예전에는 국가에서 허락을 해준 상인들만 장사를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허가받지 않은 자들이 불법 영업을 했을 때 그 허가받은 상인들이 그 불법 영업하는 가게를 다 이렇게 없앨 수 있는 권한을 줬었거든요. 그거를 금난전권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없앤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 행위를 금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없앴다. 좀 이중부정이죠. 그 말은 불법 영업, 이제부터는 허가받지 않아도 장사를 할 수 있게 됐다. 한마디로 자유시장 체제. 여기까지는 좀 오버 같은데 어쨌거나 허가 없이 누구나 장사를 할 수 있게 좀 풀어줬다. 이렇게 규제를 없앴다. 이런 느낌으로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19세기 순헌철 한 5, 60년 정도는 특정 가문, 주로 안동림씨, 풍양조씨 이제 이런 특정 가문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는 세도 정치 시기가 고려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삼정이 문란해지고 이로 인해서 밀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대표적인 두 개의 사건이 바로 1811년 바로 몰락 양반 출신인 홍경래가 평안도에서 지역 차별에 반대하면서 일으켰던 게 바로 홍경래의 난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그런 사연 같은데 아니에요. 이 당시에 이 평안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었거든요. 세금도 과하게 걷어가고 차별당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같이 일으켰던 게 홍경래의 난. 더 나아가서 1862년도에는 진주 옆에 지금의 산청이죠. 거기서 이제 백낙신이라는 관리, 탐관오리죠. 과하게 막 세금을 거두니까 진주를 중심으로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봉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1862년이 바로 임술년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 이 한 해 동안 전국에서 일어났던 모든 농민 봉기를 다 통틀어서 임술 농민 봉기라고 합니다. 이제 전국구로 이제 밀란이 일어나니까 정부에서도 깜짝 놀란 거예요. 얘네들 왜 이래? 삼정이 문란해서 그렇다고? 좋아. 그러면 삼정을 좀 개선해 보자 라면서 임시로 이 개혁 기구라고 할 수 있는 삼정 이정청을 설치하게도 되는데 뭐 이거는 큰 효과는 없었죠. 자, 어떤 흐름이냐? 세도 정치로 인해서 삼정이 문란해지고 임술농민 봉기와 같은 대규모 밀란이 일어나니까 정부에서는 이거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삼정 이정청을 설치를 했다까지 우리가 살펴본 겁니다. 자, 이제 다시 좀 묶어가지고 수취 체제의 변화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물론 전세 공납 여기 세 가지가 있었는데 직접 출제 빈도를 놓고 봤을 때 공납, 분역 이 두 가지만 좀 보려고 합니다. 공납 같은 경우는 특산물을 걷는 세금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게 방납의 폐단이 너무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자가 중간에 껴가지고 야, 요번 특산물 내가 관청에 미리 납부했어. 그러니까 너는 그냥 나한테 그 더블로 돈만 내. 이제 이게 바로 방납의 폐단이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차라리 내가 직접 내고 싶어도 막 가운데서 이제 방납업자들이 방해하고 막아버리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해소하기 위해서 광해군때 처음으로 대동법이 시행이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특산물을 걷던 거를 돈이나 쌀로 걷었던 게 바로 대동법이고 돈과 쌀을 거둔 다음에 국가에서 필요한 물건을 대신 사줄 국가 상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 국가 상인을 공인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요. 박람회 폐단으로 대동법이 시행이 됐고 이 대동법의 시행으로 공인이 조선 후기에 등장하게 된다. 이렇게 느낌으로 가져가면 됩니다. 자, 군역. 군대 가는 대신에 세금으로 군포를 1년에 2필씩 내라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영조 때 너무 과하다라고 해가지고 50%세 한 필만 내게 했던 게 바로 균역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후기 경제사회 문화 한번 볼까요? 자, 경제적으로는 이제 농업 분야, 농업 국가였으니까 조선 후기가 되면은 이제 모내기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한 사람이 이 넓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광작이 유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먹고 사는 그런 이제 벼농사뿐만 아니라 인삼, 담배 같은 팔기 위한 상품으로 팔기 위한 작물들도 많이 농사를 짓게 되는데 상품 작물 재배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자, 상업 분야에서는 이제 화폐, 돈이라고 할 수 있는 상평 통보가 이제 이 조선 후기에 널리 이제 쓰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엽전이죠, 엽전. 자, 그리고 아까 옆에서 봤던 대동법으로 인해서 국가상인, 공인이 활약을 하게 되고 그 외에도 이제 개인 상인이라고 할 수 있는 상인, 사상도 굉장히 많이 활약을 하게 됩니다. 자, 신분제도 엄청난 변화를 겪게 돼요. 지배층이 양반층이잖아요. 양반층, 지배층은 늘
수가 많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특권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나 다 양반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선 후기가 되면은 이 상민층에서 양반으로 많이 이제 넘어가게 돼요. 합법적으로, 불법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양반층이 많이 늘게 되고 그 대신에 상민층과 노비층이 상당히 줄어들게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공명척, 납속, 노비종목법, 공노비해방. 공명척 돈을 주고 이름이 빈 임명장을 상민이 사든 거죠. 거기다 자기 이름을 써놓으면 이제 명예직으로 나는 이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양반이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뭐 족보를 매입하기도 하고요. 뭐 납속 돈 내면은 신분을 해방시켜주는 이제 그런 국가적인 합법적인 정책이죠. 상민들이 줄어드니까 세금 낼 사람이 줄어들죠. 그래서 국가에서는 노비의 신분은 엄마를 따라가게 해라. 그러니까 엄마가 양인이면은 노비가 아닌 거죠. 네, 그런 거죠. 그래서 노비 종목법, 그다음에 공노비를 해방시키기도 해요. 관청에 소속돼 있는 노비들을. 그러면서 이제 노비가 또 상민으로 많이 이제 넘어가기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노비 수도 줄어들게 된다. 성리학, 성리학이 조선 중기 이후에는 크게 이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여러 학자들이 실학을 이제 발전시키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뭐 이익, 정약용, 박제가, 박지원. 참고로 이익과 정약용은 이 토지 제도를 개혁을 해야 된다. 이제 중농학파라고 부르죠. 박제가, 박지원은 이 상공업을 발달시키고 청나라를 배워야 된다. 일명 북학파 또는 중상학파라고도 부릅니다. 그 외에 이제 서민들의 경제력이 이제 향상이 되면서 서민 문화가 발달하게 된다. 대표적인 게 풍속화, 민화, 한글 소설, 판소리, 탈춤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조선 후기 서민 문화의 발달이구나. 여러분들이 찾아내면 되겠습니다. 미술에도 새로운 경향이 생깁니다. 예전에는 중국의 그림을 이렇게 보고 그린 또는 상상 속에 꿈에서 본 거를 그리는 그림이 유행이었다면은 조선 후기가 되면은 이제 직접 보고 풍경화를 그리는 진경상수화가 유행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인왕산을 보고 그린 인왕제색도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조선을 한 방에 쫙 정리를 해봤는데 잊지 말아야 될 사실. 어, 강약을 조절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똑같은 이 강약으로 공부하면은 미쳐요. 너무 과부하 걸리거든요. 그래서 아까 표 있었죠. 여기 위에. 이 표를 중심으로 여기 있네요. 여기 이 표를 중심으로 자주 출제되는 임진을 하나 먼저 끝내 놓으세요. 그다음에 이제 병자호랑 가시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이죠. 요 박스에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것들을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했습니다.